30년 전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엄마를 찾아온 재벌 아들. 그는 복수를 위해 엄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처절한 진실 하나. 엄마가 왜 그를 버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무엇을 바쳐왔는지. 진실을 마주한 순간 아들의 복수는 피눈물 섞인 후회로 바뀝니다. 전 국민을 울린 기적 같은 재회,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창틀을 두드리는 오후였어요. 낡은 유리 사이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눅눅한 냄새를 더 짙게 만들었죠. 이순영 씨는 장롱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치 마음을 다잡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롱 문을 여는 손등엔 오래된 상처와 굳은 살이 선명했고 문은 삐걱이며 힘겹게 열렸습니다. 신문지로 겹겹이 쌓인 뭉치 하나가 깊숙한 곳에서 드러났어요. 그것은 온뭉치라기보다 묻어둔 세월처럼 보였죠. 순영 씨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어냈고 누렇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부드럽던 천은 세월에 얇아졌지만 그 조각을 만지는 순영 씨의 손끝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천을 쓸어내리며 소리 없는 말을 삼켰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가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했죠. 그때였어요. 골목길 저편에서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빗물 고인 웅덩이를 거칠게 치고 들어오는 소리에 순영 씨는 고개를 들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좁은 골목을 막아버리듯 멈춰 섰습니다. 순영 씨는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젖을까 싶어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대문 앞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검은 우산들이 일제히 펼쳐졌어요. 그 우산들이 만든 어두운 그늘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깃은 칼날처럼 각이 잡혀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는 재벌 기업의 총수로 알려진 강지훈 회장이었습니다. 지훈의 눈길은 순영 씨의 집을 훑었습니다. 낡은 처마, 비새는 창, 기운 없는 대문, 그리고 젖은 고무신까지요. 그 시선은 빗물보다 차가웠고 얼음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순영 씨는 알 수 없는 압박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에 쥔 베넷 저고리를 등 뒤로 숨겼고 몸이 저절로 웅크러졌죠. 지우는 그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서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순영 씨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흙탕물에 젖으며 벌어졌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죠. 30년 전 어느 보육원의 입소 기록 카드였습니다. 빛바랜 아기 사진이 상단에 붙어 있었고 순영 씨의 눈동자가 그 사진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숨이 턱에서 걸렸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지금 눈앞에 선 남자의 눈매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순영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늘기 치맛자락을 더럽혀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빗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지훈이 무릎을 굽혀 순영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서늘한 증오와 아주 얇은 조롱만이 깔려 있었죠. 지훈은 순영 씨가 들고 있는 서류를 구두 끝으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종이가 젖어 찢어질 듯 구겨졌고 순영 씨의 손등 위엔 흙물이 튀었습니다. 순영 씨는 비명을 삼키듯 입을 막고 오열했어요. 검은 우산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며 성벽처럼 둘러섰고 비는 더 굵어져 그녀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린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구두가 지나가며
순영 씨의 손등을 스쳤고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어요. 차들이 떠난 자리에는 매연 냄새와 차가운 빗줄기만 남았습니다. 순영 씨는 흙탕물에 젖은 서류를 가슴에 품고 웅크렸습니다. 등 뒤로 숨겼던 베네 저고리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죠. 그녀는 젖은 숨을 몰아쉬며 이제 시작된 재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잠시 구름 사이로 비쳤지만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순영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마당의 물길을 닦고 있었어요. 손목은 무거웠고 눈은 퀭했죠. 어제 골목에 떨어졌던 말들이 아직도 집안에 눌어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두 딸 미숙 씨와 미희 씨가 숨 가쁘게 들어왔죠. 동네 어귀에 검은 차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번져 딸들은 한 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진짜 회장님이 왔다면서요? 동네가 난리예요.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한테 뭐 주는 거 있어요? 딸들의 목소리는 들뜸으로 가득했지만 순영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꼭 쥔 채 고개만 숙였어요. 대답을 하면 모든 게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침묵이 더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순영 씨의 주위를 맴돌았죠. 그때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 세단이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미숙 씨와 미희 씨의 눈이 번쩍 뜨였고 순영 씨는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비서들이 우산을 들어주었지만 지우는 비를 맞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그는 두 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치 이 집에 원래 있어선 안 될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지우는 마당 한가운데 낡은 평상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허리를 기대는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영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 한 사발을 떠왔어요. 물은 끓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그릇이 떨려 숭늉 표면이 잔물결을 만들었죠. 순영 씨가 조심스럽게 내밀자 지우는 그 사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사발을 툭 쳐 바닥에 엎질러 버렸어요. 구수한 숭늉이 흙바닥에 퍼지며 순영 씨의 발등을 적셨습니다. 딸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웃음이 얼어붙어 입이 다물렸죠. 이런 건 사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었습니다. 순영 씨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어요. 그녀는 지훈의 구두에 튄 물방울을 자기 소매로 닦아내려 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순영 씨의 손목이 허공에서 잠시 흔들리다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과 오래된 이불,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훈은 벽에 붙은 새 모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보육원에서 배고픔과 싸울 때 이 집에선 웃음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미숙 씨는 뒷걸음질을 쳤죠. 그 눈빛은 경고 같았습니다. 지훈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지훈은 순영 씨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오늘 밤 호텔로 오세요. 안 오시면 당신 딸들부터 무너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영 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딸들은 지훈이 떠나자마자 순영 씨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었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엄마, 우리한테 뭔 일 생기는 거예요? 순영 씨는 힘없이 손을 뿌리치고 평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숭늉이 스며든 검은 흙바닥에 머물렀어요. 따뜻해야 할 것이 차갑게 가라앉아 버린 자리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저녁,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은 빛으로 넘쳐났습니다. 순영 씨는 회전문 앞에서 한번 멈칫했어요. 유리문 너머 반짝이는 로비가 자기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죠. 미숙 씨와 미희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 조명과 대리석 바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은빛 식기, 낮게 흐르는 음악, 공기 중에 섞인 버터와 와인의 향이 낯설게 코끝을 찔렀어요. 순영 씨의 낡은 검정 고무신과 해진 치맛자락은 그 공간에서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씩 머물다 지나갔죠. 순영 씨는 그 시선이 마치 바늘처럼 살을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길게 뻗은 식탁 끝에 앉아 얼음물이 담긴 잔을 천천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웨이터들이 줄지어 들어와 이름도 어려운 음식들을 차려냈습니다. 딸들은 허겁지겁 포크를 들었고 접시가 비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순영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음식이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엄마, 이것 좀 드셔봐요. 고기가 입에서 녹아요. 회장님, 이런 데는 자주 오시죠? 와, 진짜 영화 같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두 딸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표가 여러 장 빛나듯 놓여 있었죠. 딸들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흥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세상에 엄마, 우리 이제. 그때 지우는 의자 옆에 두었던 낡은 담요 뭉치를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담요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먼지를 흩뿌렸고 순영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담요는 30년 전 겨울 보육원 앞에 아이를 감싸 내려놓았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지우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담요를 구두 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버려진 쓰레기를 밀어내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천 조각 하나에 내 목숨을 맡기셨더군요. 순영 씨는 대답 대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번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슬쩍 들어올리기도 했죠. 순영 씨는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었어요. 이 화려한 빛이 오히려 그녀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식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수증 한 장을 꺼내 순영 씨의 앞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백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고 그 숫자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코트깃을 세우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죠. 딸들은 수표 봉투를 챙기느라 지훈이 떠난 줄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직원이 다가와 계산을 요구하자 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딸들은 순영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돈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그 순간 순영 씨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죠. 순영 씨는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꺼져버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순영 씨가 쓰러진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갑작스레 무너진 몸은
주변 사람들의 짧은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죠. 접시 위에 남아있던 음식은 아직도 김이 희미하게 오르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이미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으며 미숙 씨와 미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밤 공기를 찢듯 울렸습니다. 순영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려나갔고 레스토랑의 화려함은 순식간에 현실의 냉기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고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머니 속에서 손을 꽉 쥔 채 자신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앞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습니다. 흰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불안을 안고 오갔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순영 씨는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딸들은 의료진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지우는 병실 문 앞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 끝,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늘진 벽 쪽에 서서 중환자실 표시등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낡은 구두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영 씨와 같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웃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그녀의 사정을 지켜본 사람이었죠. 박 노인은 지훈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고 그의 정장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쌓인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박 노인은 말없이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손때 묻은 장부 한 권을 꺼내 지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이 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부 표지에 적힌 몇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은 붙잡힌 듯 멈췄습니다. 장부의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날짜였습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죠.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점점 느려졌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보육원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옆에는 늘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죠. 익명.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기록은 어느 순간부터 연필에서 볼펜으로 다시 연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도 글씨의 힘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박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순영 씨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요. 몸이 성하지 않을 때도, 빚에 쫓길 때도, 일을 쉬지 못할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송금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자신은 숭늉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이가 있는 곳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가길 바랐다고요. 지훈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이야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편하게 살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이를 악물고 올라왔고 성공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이 장부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소지품 가방 하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움직이다 가방을 떨어뜨렸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약봉지 몇 개, 낡은 지갑,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지훈의 시선은 그 종이에 멈췄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상단에 적힌 병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악성 종양.
그 아래에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설명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죠.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음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 흘러나온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죠. 지우는 그 소리를 알아듣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는 혼수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과하듯, 달래듯 그 이름을 반복하고 있었죠. 지우는 중환자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손에는 끝내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 어머니에게 던졌던 말들, 숭늉을 엎지르게 만들었던 태도, 담요를 발로 건드리며 내뱉었던 조롱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돌아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장부가 쥐어져 있었죠.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갔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지훈의 세계는 지금 어머니의 숨소리와 기록된 숫자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살아온 분노가 혹시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장막이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것도요.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온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를 뒤로 한 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앉았지만 지우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장부에 적힌 숫자들과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엉켜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들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지훈의 얼굴도 굳어갔죠. 그는 목적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밀어붙이는 곳으로 차를 몰았을 뿐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30년 전 자신이 머물렀던 보육원이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마당의 나무는 그동안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없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지우는 차에서 내린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은 늘 희미하고 불분명했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을 열자 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원장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알아보지 못한 채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름을 듣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녀님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지훈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계단 끝에서는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기까지 그는 꽤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철문이 열리며 창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들 사이를 훑쳤고 먼지가 눈송이처럼 떠올랐습니다. 벽 한쪽에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몇 개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은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용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듯 깨끗했고 안쪽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죠. 지훈은 그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발 아프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좋은 길로만 가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용 책가방, 중학생이 신을 운동화, 그리고 성인이 된 남자를 위한 구두까지 차례로 나왔습니다. 해마다 아들의 나이에 맞춰 보내졌을 물건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속과 가방 안에는 쪽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같은 말의 반복, 그리고 늘 같은 끝맺음. 지훈아, 건강해라. 지훈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지훈아,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지훈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물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존재라고 믿어왔던 시간들이 이 상자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자신을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보내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와서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록을 모두 다시 확인하라고 보육원, 병원, 경찰, 그리고 순영 씨의 채무 기록까지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훈은 창고 바닥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먼지 사이로 비치는 손전등 불빛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 잠시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는 성공도 복수도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순영 씨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담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창고를 나서며 철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30년의 오해를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울렸죠. 차로 달려가며 그는 처음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말은 없다는 사실을요. 새벽녘의 병원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발소리 하나에도 소리가 크게 울렸죠. 지훈은 병원 입구를 뛰어들어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심장이 제 속도를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붉은 경고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의료진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의자 표면에 닿자 현실이라는 감각이 다시 밀려왔죠. 잠시 뒤 미숙 씨와 미희 씨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지훈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었고 미희 씨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중환자실 문만이 시야를 채우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병실 안에는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삑삑삑.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어쩌면 순영 씨의 생명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 같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그 차가움이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훈과 두 딸을 차례로 바라본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이야기,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지훈은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한 명만 잠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와 미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흘렀고 결국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독복을 입는 동안에도 손이 떨려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순영 씨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있었고 피부는 빛을 잃은 종이처럼 보였죠. 지우는 침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짧은 거리마저도 그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영 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지 않았지만 생기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시야에 익숙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순영 씨의 손목 위에 덮여 있는 낡은 담요였습니다. 자신이 호텔에서 발로 건드리며 조롱했던 바로 그 담요였죠. 그 사실이 지훈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순영 씨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순영 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소리를 죽여 울었지만 어깨는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갈라졌고 문장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할 말, 하지 못한 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영 씨의 손가락이 지훈의 손 안에서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춘 채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착각일까 싶었지만 분명히 한 번 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순영 씨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눈물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달라졌고 긴장된 목소리가 오갔죠. 지우는 어머니의 귀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지금부터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곁에 있겠다고요. 중환자실의 새벽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지만 지훈의 시간은 아직 그 자리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병원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지키던 붉은 불빛은 꺼졌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전보다는 느려졌죠. 의료진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스며 있었고 순영 씨의 상태는 기적처럼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쾌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더 이상 위급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의자에서 쪽잠을 자다 깨기를 반복했죠. 그럼에도 피곤함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어머니가 아직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시간이라는 것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순영 씨는 도심병원을 떠나 요양이 가능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여러 곳을 직접 둘러봤고 소음이 적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고집했습니다. 숲과 가까워 창문을 열면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함께 들어오는 곳, 무엇보다 조용히 살아도 되는 공간이었죠.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순영 씨는 휠체어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작은 나무와 들꽃을 바라보며 그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죠. 지우는 그 옆에 서서 말없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이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느껴질까봐 그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순영 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아직 흐릿함이 남아 있었지만 분명히 아들을 알아보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굽혀 순영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새 담요를 꺼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무릎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담요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영 씨가 평생 사용해온 물건들과 어울리도록 고른 것이었죠. 순영 씨는 담요 끝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힘이 없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화해라는 말도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함께 숨쉬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죠.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근처에 마련한 소박한 집의 열쇠였습니다. 순영 씨가 혹시라도 퇴원 후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한 곳이었죠. 지우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 열쇠를 순영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순영 씨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다시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맙다는 말과 괜찮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와 미희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머물렀죠. 돈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는 딸들과 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이었죠. 저녁 무렵 지우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요양원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려왔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순영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끼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지우는 낮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던 멜로디였지만 입 밖으로 나오자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순영 씨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리듬을 타듯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은 성공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느리게 걷는 시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비가 갠 뒤에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순영 씨가 머무는 작은 집의 마당에는 오전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죠. 밤사이 내린 이슬이 풀잎 위에 남아 반짝였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그 물방울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기색이 머물러 있었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베넷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은 바랬고 천은 얇아졌지만 순영 씨는 그것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질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잠시 먼 시간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집 안에서 나와 마당 한편에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사진기를 꺼내 들고 각도를 맞추는 동안에도 그는 여러 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살폈죠. 혹시라도 햇살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바람이 차지는 않은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이 이렇게 몸에 배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늦게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숙 씨와 미희 씨 그리고 손주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 소리에 순영 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풍경이 꿈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진기 앞에 서서 자리를 잡는 동안 모두가 잠시 어색해했습니다. 그 어색함은 오래된 거리감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이제 막 다시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죠. 순영 씨는 가운데에 앉았고 지우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괜찮냐고 묻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순영 씨는 대답 대신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감촉을 느끼며 사진기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잠깐 같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여운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사진을 찍고 나서도 한동안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고 싶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순영 씨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두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새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크기의 신발이었죠. 지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미숙 씨와 미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순영 씨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발바닥과 굳은 살이 느껴질 때마다 그의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새 구두를 신겨드렸죠. 순영 씨는 발을 한번 바닥에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듯
오히려 오래 신어온 신발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순영 씨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 더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마당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바람 소리만이 나뭇잎을 스쳤죠. 지훈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노을이 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며 집과 마당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쪽지는 여러 번 접었다 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순영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순영 씨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올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 세월을 건너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멈춰 서지만 사랑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보다 지금 내미는 손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지훈과 순영 씨는 나란히 앉아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당 위에서 천천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그렇게 오래도록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